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일목균형표 차트를 배우기에 앞서서 일목균형표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파동론과 가격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이 파동론과 가격론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실 내용이 좀 많이 난해하죠. 이 난해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형성되는 한 개의 차트의 형태를 완전히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굉장히 난해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실제 차트의 사례를 이어가면서 설명을 하면 좀 더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여건상 이 분필로 이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쉽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것이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새로운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알기보다는 이것들이 형성되게 되는 어떤 동기나 과정들에 대한 이해만 주어진다면 사실은 어떤 새로운 기법들에 대한 것은 익힐 필요도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파동론과 가격론, 이 파동론은 기본적으로 N파동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결국 P파동과 Y파동, S파동은 조정 내지는 연속 혹은 전환의 모습을 보이는 하나의 어떤 조정파동에 해당된다. 특히 M파동이 기본 형태인데 M파동은 보통 5개 혹은 7개, 최대 9개의 파동으로 형성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사이에 러닝 컬렉션을 보는 S파동이 만약에 접착된다면 이 숫자만큼의 파동이 연결된다. 그 다음에 가격론은 이 N파동에 있어서 가격의 목표치를 형성하는데, 이 가격론에서 가격을 형성하는데 목표치로 삼는 것은 우리가 E계산법, V계산법, 그 다음에 NP계산법, 다양한 계산법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N계산법이 빠졌네요. N, E, V, NP 계산법을 이야기했고, 이 V나 NP 계산법 같은 경우에는 보합 박스에서 계산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 각자의 계산법을 구한 다음에 이 계산법의 상하의 진동폭을 목표치의 진동폭이라고 놓고 본다. 이까지가 이제 가격론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엘리어트 파동과 크게 다름이 없고 다만 보는 눈이 틀릴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가즈오 씨가 말한 시간론, 이 시간론이 바로 이분이 말하고자 했던,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엘리어트 파동을 저는 접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이 엘리어트 파동에서 자기가 위협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혹은 주식시장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격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격과 함께 얘기할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자신의 최대 역작이지만 이분이 아쉽게도 1983년에 타결을 하시면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부분 역시 시간론이다. 그래서 이분이 말한 당시까지 했던 시간론은 이분이 자신있게 주장한 게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시세는, 원래 일목균형표는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이것이 일목균형표의 모토다. 그러면 일단 모토를 하나 적어놓고 시작하죠. 시세는 균형점을 향해 나아간다. 이것이 일목균형표의 핵심에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즉, 시세가 균형점을 향해 나아간다. 시세가 균형점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대전제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시간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시간론에 대해서는 이 시간론이 시세에는 변화일이 존재한다. 이러한 슬로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시세가 균형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르고 있었다면 하락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다시 하락하고 있었다면 다시 상승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즉, 이러한 어떤 변화라는 것은 시세가 균형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경우에도 시세는 균형으로 가기 위한 흐름을 보이는데, 그 중간중간에 변화의 지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 변화의 지점을 가격의 눈으로만 바라보았다 이거죠. 물론 이 가즈오 씨도 이 가격의 눈과 시간의 눈을 결부시키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시간에 주목을 했다. 이것은 엘리어트 파동에 있어서 맹점을 간파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변화일이 존재한다. 즉 시세의 변화일이라는 이 변화일은 뭐냐? 이 변화일을 이분은 두 가지 시간론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기본 수치라는 수치와 대등 수치라는 수치를 두고 이 수치가 해당하는 급의 날짜일, 즉 이 기본 수치의 날짜일과 대등 수치의 날짜일이 변화일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기본 수치의 변화일은 뭐냐 하면 과거의 경험적 결과로서 존재하는 절대값이다. 즉 기본 수치는 과거의 인간이 경험적 결과, 즉 어떤 상거래에 있어서 주식에 있어서 혹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경험적 결과론, 이것이 선험적으로 우리는 익혀왔고 그것을 자연계에서 깨닫지 못했는데 자기가 2,00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서 혹은 얼마나 이것이 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과거에 일본에서 심지어는 다다미를 만드는 매듭배수까지, 심지어는 미국에서 가마니를 사왔을 때 그 가마니의 질과 심지어는 살을 포대기에 퍼서 이 포대기에 담겨져 있는 살의 알수를 세면서까지 존재했던 것, 막부시대에 존재했던 미국 거래 양상까지 모든 것을 검토한 다음에 혹은 2차 대전 전이니까 그 당시에 2차 대전 전에 일본의 금융계가 형성되는 그 과정들을 소거를 전부 되새겨서 8년간 조사를 하면서 자기가 결론을 내린 이 경험적 결과론적으로 존재하는 절대값, 이것이 바로 기본수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기본수치는 우리가 바로 얼마를 이야기했느냐면 9, 17, 26, 33, 42, 65, 76, 129, 226, 676, 이 복잡한 숫자를 가지고 이분은 기본 수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수치는 뭐냐? 문자 그대로 날짜입니다. 내가 현재 알고자 하는 날짜로부터, 오늘의 날짜로부터 9일 후 17일째 되는 날, 26일째 되는 날,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이 한 개의 날짜를 가지고 이 9를 우리가 일절, 이 9를 일절이라 그러고 두 번째 17의 숫자를 2절, 26을 3절이라 그러면서 이 1절, 2절, 3절째에 해당하는 26을 1기라고 했습니다. 1기는 기간의 기자가 되겠죠. 즉 9, 1절, 17, 2절, 26, 3절을 한 개의 기로 끊었다. 그래서 26일째 되는 날을 한 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76일째 되는 날을 1순이라 그랬다.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 되겠죠. 1순. 그 다음에 226일째 되는 날을 1환. 1환이라 그러고 676일째 되는 날을 1순환이라 그랬다. 1순환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체 저 친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한 수치의 이야기는 뭐냐면 한 개의 파동이 형성되는 한 개의 파동이 9일이 걸린다. 그 다음에 눌림목을 완성하는데 17일이 걸리고 다시 상승해서 한 개의 M파동을 마무리 짓는데 26일이 걸린다 이 뜻입니다. 즉 물론 여기에서 좌우 변동폭을 9의 경우에는 7에서 11일까지 17일의 경우에는 13에서 20일까지 이런 식의 좌우 변동폭을 다 두고 있습니다만은 큰 줄기로는 이러한 것을 9일, 17일, 26일에 한 개의 파동이 완성되고 이 한 개의 파동이 완성되는 날짜 이 26일을 1기라 했다.
그러면 26일이 2개가 되면 2기가 되고 3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한 개의 완전 상승 파동으로 끝나는 시세의 고점에 이르는 부분을 한 바퀴가 돌아서 1순위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하향까지 내려온 이 지점을 1환이라 하고, 이것이 파동을 그려서 이 전체 파동이 다시 똑같은 파동을 만드는 것을 1순환이라 해서 이것을 대순환이다. 즉, 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이 숫자들이 엘리어트식으로 이야기하면 소파동 3, 4, 5 한 개 파동, 1, 2, 3 두 개 파동, 1, 2, 3, 4, 5 또 한 개 파동, 1, 2, 3 두 개 파동, 1, 2, 3, 4, 5 이렇게 파동해서 1, 2, 3, 4, 5가 되고, 이것이 좀 더 큰 상위 파동에서는 한 개의 상승 파동이 되고, 즉 극소파동, 소파동, 중간파동, 뭐 대형파동, 대파동, 그랜드 사이클, 슈퍼 사이클, 슈퍼 그랜드 사이클,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에서 크게 잡아갔던 이 형식을 이분은 이렇게 바로 절, 기, 순, 환, 순환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그래서 이 파동을, 사이즈를, 볼륨을 계속 붙이고, 그것이 결정되는 날짜들이 존재한다. 미리 꺼버리는 겁니다. 즉 엘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형성된 파동의 모습을 보고, 아, 이제 뭐 중간 파동이 한 개의 상승 파동이 마무리되고 조정이 끝났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황당하게도 시간의 변화일이 존재한다고 그러면서 절대 수치로는 9, 17, 26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 날짜에 파동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야. 이것이 과거 경험적 결과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을 팔아도 마찬가지, 사람이 뭐 돗자리를 짜도 마찬가지, 인간이 하는 행위들의 한 개의 사사동의 파동에 마무리되는 날짜는 이러하더라라는 경험론적 결과, 즉 선험적 결과의 어떤 존재, 이 절대값이라는 것이 바로 기본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응수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기본적인 수치가 존재를 하고 아울러 모든 행위는 직전의 학습 경험에 영향을 받아서 다음의 행동의 결과가 나타난다. 역시 인과율입니다. 즉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던 것이 현재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다. 즉 과거에 대응되었던 어떠한 것들이 현재에 대응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대응수치라 하자. 즉 이것은 변동값이다. 이 대응수치의 개념을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쭉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쭉 상승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현재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지점은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의미 있는 지점은 여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이만큼 하락하는데 걸린 시간이 예를 들어서 18일이다. 그러면 이 여기서 18일째 되는 날짜가 의미 있는 숫자가 될 것이다. 혹은 이 고점이 이까지가 예를 들어서 뭐 50일이다. 여기서 있던 50일에는 어떤 무언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이 지나온 이 시간의 경험,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일의 시간의 경과, 이것이 현재 일어날 일과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과 이것에 대응을 한다 해서 이것은 대응수치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것과 아울러 이 지점에서 무조건 17일째 되는 날, 9일째 되는 날과 17일째 되는 날은 또 변화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값이다. 즉 이렇게 되면 18일째 되는 날과 17일째 되는 날이 비슷하게 겹치는 날이니까 여기는 결정적 변화일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현재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이어나갈 일목균형표의 파동문으로 연결이 되면 이해가 됩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목균형표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정해놓은 날짜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변화한데 대응해서 변화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두 가지다. 일목균형표의 핵심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자연계를 지배하는 모든 질서에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무엇, 그 다음에 과거에 일어났던 직전에 일어났던 무엇, 요것이 현재 나타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론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 일목균형표 상에서 시간론을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저는 맞습니다. 제가 오히려 컴퓨터가 지금 연결이 되어서 화상으로 바로 나가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점인데, 만약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 시간적 인과율의 대응 수치를 따져서 앞도로 이렇게 맞추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라는 반응을 분명히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추세라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딱 해서 정중하게 이렇게 선을 딱 꺼보면, 야, 어떻게 희한하게 주가가 누가 이렇게 전문가가 꺼주면 어떻게 희한하게 주가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또 여기 빠지니까 되돌아 들어오고 여기 빠지니까 이렇게 도로 빠지지, 참 신기하다. 이래서 전문가들이 끊는 추세선이라는 게 참 틀리구나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런데 투자자들이 차트를 하나 딱 두고 아무 의미 없는 접을 하나 쑥 꺼버리면 이것이 또 역시 보면 이것이 주가가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질서하게 카오스처럼 변화하는 이 안에서 어떠한 선을 긋더라도 그 선은 나름대로 다 의미 있는 선을 형성한다는 것이 바로 랜덤워크 이론인데, 이것도 시간적 변화율이라는 건 역시도 이것이 대응 수치다, 기본 수치다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실제로 이것은 정해져 있는 수치에 대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대등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일목균형표를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시간론과 가격론과 파동론을 일단은 한번 익혔습니다. 그래서 특히 파동론, 가격론, 시간론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나 혹은 좀 연로하신 분들은 지금 저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저한테 들은 이야기로 흘려 들으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러나 일목균형표라는 것을 차트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번 거쳐가야 할 산이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 이제 요까지의 어떤 이 가조시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접어두고 이제 일목균형표라는 차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라는 차트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 일단 전환선, 그 다음에 기준선, 선행경관 1, 선행경관 2, 후행경관, 이렇게 5가지의 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제 집에서 각자 HTS가 있던 분이나 혹은 전문 차트 프로그램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일목균형표를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띄워보시면 아주 예쁜 구름대가 나타나고 몇 가지 선이 나타나면서 그 옆에 요 선은 전환선, 이 선은 기준선, 이런 글씨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전환선, 기준선, 선행경관, 선행경관 2, 후행경관,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주식에 있어서는 시세에 균형점이 있다. 즉 시세의 균형을 알 수 있는 선이 있다. 즉 전환선은 뭐냐면 가조시가 말한 시세는 매도세와 매수세의 균형이 깨어지면 시세는 변화한다. 이 이야기를 전환선에 담고 있습니다. 즉 가조시의 가장 기본적인, 즉 이 가조 야마이토시의 가장 핵심 이론은 뭐냐 하면 시세는 균형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 균형이 깨어지면 크게 변화한다.
이겁니다. 즉 여기서 전환선이라는 개념은 시세의 균형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선입니다. 즉 매도세와 매수세와의 균형이 어디냐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매수세가 이겼느냐 매도세가 이겼느냐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이 전환선은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두고 가져오시는 항상 시세는 모호하면 단순화하라. 그래서 자기가 차트를 만드는 모든 이론 자체의 수치 대입마저도 지극히 단순화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즉 지난 9일간의 고가와 저가 중에 최고가와 최저가, 최고가와 최저가를 합해서 나눈 것이 전환선이다. 이것이 뭐냐? 이동평균선과 뭐가 틀리느냐 하면, 자 9일간이니까 우리가 9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가정계를 한번 세워보죠. 9일 이동평균선은 9일간의 주가의 합을 생겼는데 오늘의 주가가 여기 있으면 이 9일간의 평균치에 오늘의 수치를 더해서 다시 나누기 9를 하고, 또 한 번 더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이 평균치에 다시 오늘의 주가를 더해서 나누기 9를 하고 하다 보니까 주가에 비해서 움직임이 이동평균선이 숫자가 5일에서 6일, 7일, 100일 넘어갈수록 둔해집니다. 반영이 돼봐야 미약하게 반영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고가든 저가든 상관하지 않고 지난 9일간의 주가를 전부 평균해서 나눈 것, 평균한 것이 이동평균값이라면 이 가저우시의 전환선,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은 지난 9일간의 시세가 이렇게 있는데 시세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을 하면 9일간 이 값들은 의미가 없고 최고가를 형성했던 가격과 최저가를 형성했던 가격, 이 두 개가, 예를 들어서 9일간의 저가가 요게 100원이고 150원이고 최고가가 200원을 형성했고 최저가가 80원을 형성했고 다시 110원에 와 있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 이 가저우의 전환선에서는 100일과 150원, 110원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9일간의 기간 중에 200이란 수치와 80이란 수치 이것만이 중요하다. 즉 200 더하기 80은 280이고 이것을 나누기 2를 하면 140이다. 즉 전환선의 값은 현재는 14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다음날 상한가가 꽝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220원이 됐다. 이 앞에 것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것도 200일도 갑자기 의미가 없어지고 80원과 200원의 차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상한가 치면 무서운 속도로 전환선이 올라갑니다. 즉 고가를 형성하거나 저가를 형성할 때마다 전환선이 팍팍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세의 균형이 얼마나 크게 무너졌는지 혹은 시세의 균형이 얼마나 크게 돌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환선이다. 즉 전환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시세의 균형점이다. 그 다음에 기준선은 뭐냐 하면 시세의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세의 트렌드, 즉 추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즉 트렌드, 즉 방향, 추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전환선은 시세의 균형점에서 이것이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는 모르는데 어쨌거나 균형이 깨어지면 순간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것이 한번 깨어진 균형이 추세를 형성해버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번 균형을 깨고 다시 무너질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 기준선의 방향은 시세의 트렌드이며 이것은 추세의 방향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금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시간론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변화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변화일은 뭐냐? 제가 대등수치라든지 기본수치 안에서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랬고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 100원인데 오늘로부터 26일 후가 예를 들어서
기본 수치에 해당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만약에 대등 수치까지 일치했다고 가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25일이나 26일 전에 시세에 변화되는 변곡점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날짜로부터 26일째 되는 날, 이것이 대등 수치로도 의미가 있고 기본 수치로도 26일이 의미가 있는 날이 되는데, 이 특히 기본 수치와 대등 수치가 일치하는 날은 이것은 전환일이 될 확률이 높다. 전환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시세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었다면 팍 꺾이거나 아니면은 더 가거나, 혹은 상승 추세가 보합으로 가거나 상승이 하락으로 가거나 하락 추세가 보합으로 가거나 하락이 추가 하락하거나 하락이 상승하거나 간에 시세의 변화가 일어나는 날이다. 특히 이 기준 수치와 대응 수치가 일치하는 날, 이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만약에 재미있는 것은 만약에 상승 추세에서 전환일을 맞이하면 이분이 말씀을 하기를 전환일에 전환하지 않으면 추세가 강화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야기 앞으로 돌아가서 다소 조금 혼돈되시겠지만 전환일에 전환되지 않으면 시세는 강화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는 예측할 수 없고 전환의 지점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이 가저우시가 말한 일목균형표의 핵심은 뭐냐면 매매의 핵심이 되는 급소일을 아는 것이지 이것이 오른다 내린다를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주가가 오른다, 지금부터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목균형표를 이해를 잘못한 것이고, 일목균형표 상에서 주가가 전환일에 도달을 하면 상승 추세에 딱 오면 전환일에 오면 들여다봐야 된다 이겁니다. 들여다보다가 상승하는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 이 특히 기본값과 대등값이 일치하는 날에 시세가 도착을 했는데 이것이 방향이 바뀌면 이제부터는 당분간 추세가 완전히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즉 변화일에 상승 추세가 왔다가 변화일에서 꺾이면 이제부터 하락 추세 전환이다. 하락하던 추세가 전환일에 다가왔는데 상승 반전을 하려고 그러면 과거와는 달리 이거는 정말 추세 반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환일이 왔는데 전환이 되지 않으면 추세는 강화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상승 추세에서 전환일에 전환되지 않으면 상승 추세에서 전환일이 왔는데 하락 전환되지 않으면 추세가 연장되고, 하락 추세에서 변환일에 왔는데 반전하지 아니하면, 즉 변환되지 않으면 추세가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거죠. 즉 변환일에 상승하던 주식이 변환일에 와서 하락 전환하지 않으면 비실비실 더 오르는 연장이 일어날 것이다. 하락하는 추세에서 전환일에 왔는데 상승 전환되지 않으면 급나간다. 하락 추세가 강화된다. 이것이 뭡니까? 올려진 물체와 떨어지는 물체의 가속도 차이다 이거죠.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틀린데,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락할 때 하락 종목의 차트를 뒤집어 놓고, 자 지금 이 종목을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 되겠습니까? 이유는 이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고점에서 이제 완전히 천정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다면 여기서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하락 차트는 지금 매수 지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주 얼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락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 상승 차트고 상승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 하락 차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본적으로 시장 에너지와는 괴리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락하는 물체와 쏘아올려진 물체의 에너지는 틀리고 상승할 때 따라가서 내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심하고 움츠리고 한 번 더 확인하지만 무너지는 상황에서 심리적 공황에서 투매에 가담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바로 무너진 뚝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하락과 상승이 다른데 이 가져오시는 이것을 간파를 한 거죠. 상승 추세에서 변화일에 도래해서 추세가 변화되지 않으면 상승은 연장된다. 하락 추세에서 변환일에 도래해서 추세가 전환되지 않으면 오히려 강화된다. 그러면 우리는 일목균형표를 볼 때 이 종목이 변화일에 도달하고 있는데 하락하고 있던 종목이 변화일에 왔는데 상승으로 돌입하지 않고 상승 추세로 돌입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큰 하락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손절매하고 나오자. 이런 얘기가 돼야 되고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가 변화일이 왔는데 하락 전환 안 되니까 야, 더 올라가나 봐. 더 사지 말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오르면 그때 돼서 이익 실현하고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환일의 개념인데 여기서 이 전환선의 개념은 이 전환일의 개념과는 틀리지만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변화하는 것이고 기준선은 시세의 트렌드가 추세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준 것인데 기준선을 찾아내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지난 26일간의 고점과 최고점과 최저점을 평균한 것이다. 즉 어떻게 보면 전환선은 단기이동 평균선이고 기준선은 장기이동 평균선과 비슷한 거다. 그러나 이동평균선은 거기에 속해 있는 날짜를 전부 합해서 나누기 한 것이지만 이 전환선과 기준선은 고점과 저점, 최고점과 최저점만을 취한 것이고 그 시세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나누기 위해서 평균 중간 에너지의 최대 진폭 에너지의 중간값을 즉 균형점을 취한 것이다. 이게 틀린다 이거죠. 그래서 기준선은 시세 트렌드에서 방향을 알 수 있는데 20일 이동 평균선은 이미 추세가 상승 전환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가고 5일 이동 평균선은 추세 전환해도 금방 끊기가 쉬운 것과 같은 이치다. 즉 기준선을 굳이 악의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사람 멍터리 아니냐. 26일간 즉 20일 이동 평균선의 방향을 놓고 시세 트렌드의 방향을 안다.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에너지에 주목했기 때문에 최고점과 최저점만을 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두 개가 전환선과 기준선이 형성이 되면 우리는 보통 현재 일목균형표를 공부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견해는 이 전환선과 기준선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 공부할 필요가 없고 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전환선과 기준선의 매매 기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기준선을 전환선이 골든 크로스 하면 매수다. 이 기준선을 전환선이 데드 크로스 하면 매도다. 이렇게 이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 즉 일목균형표를 볼 때 전환선이 기준선을 데드 크로스 하면 매도해라. 전환선이 기준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 매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이동평균선의 개념을 그대로 갖다 대서 대입한데 지나지 않는다. 즉 시세 전체의 평균과 최대 진폭 에너지의 평균은 틀린다. 이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시노하라의 비율을 한번 사례를 들어볼 수 있는데 우리 시노하라의 비율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시노하라의 AB 레이시오라 그러죠. 나중에 이런 어떤 보조지표들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노하라의 A 레이시오와 시노하라의 B 레이시오는 26일간의 에너지 중에서 시가 대비 고가와 시가 대비 저가의 합을 26일간 나눈 것 혹은 전일 종가 대비 고가와 전일 종가 대비 저가를 나눈 것 이것이 왜냐? 왜 중요하냐? 왜 이것이 전일 종가 대비가 B 레이시오 현재 시가 대비 고가 저가가 A 레이시오냐? 특히 이 A 레이시오와 B 레이시오는 왜 이것이 에너지고 인기고 심리냐? 이것이 바로 최대 진동폭이 주는 것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즉 이 주가가 이만큼 한번 솟을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여건
밑으로 이만큼 떨어질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여건들은 시장에 분명히 녹아있는 무엇인가 있다. 즉 무조건 이것들을 평균해가지고 이동평균해서 바라보고 보는 것이 아니고 왜 그 순간에 9일 이내에 이만큼 한번 솟을 수 있었던 에너지가 존재했던가, 왜 이만큼 떨어질 수 있던 에너지가 존재했던가에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개념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뭐 시노하라의 개념과도 비슷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시노하라의 AB 레이시오도 26일 기준으로 삼고, 이 가조의 이동평균선도 이동평균선의 기준선은 26일로 삼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26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본값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치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한 기, 1기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한 개의 주기다. 그러면 이 26이라는 의미가 왜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가라는 것을 질문을 해보면, 이 사람의 책에는 뭐 재밌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26일째 되는 날, 혹은 이것은 달력의 주기와 양음역의 주기와 관련도 있기도 하고, 막부 시대부터 일본에서 내려오던 관습들 뭐 다양한 것들을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자기가 사람을 엄청나게 동원해서 이것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26일이 최대 변곡점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일본 시장이 일주일에 5일 정도 열렸으니까 한 달이면 거래일이 26일이고, 그것을 거래일 26일 동평균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분이 생각했던 것도 26일은 뭐 그럴듯하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실거래일이 한 달 거래일이 26일 때문이었나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일목균형표를 쓸 때 원래 22거래일을 중심으로 기준선을 잡고 그 외의 모든 것도 수치를 낮춰가지고 변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노하라 자신도 이 기준선과 전환선의 수치를 변형할 때 추천을 합니다. 17일로 바꾸거나 혹은 극단적인 경우에 9일선 같은 경우 5일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13일까지 내려서 13일선을 기준선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추천, 예외 추천도 자기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거래일 기준인 것처럼 보이고, 이 부분에 다시 돌아가서 매매는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다, 데드 크로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의 매매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준선을, 전환선이 골든 크로스 후에 제골든 크로스가 냈을 때가 매수 시점이고, 기준선을, 전환선이 데드 크로스 후에 제데드 크로스를 낼 때가 매도 사인입니다. 혹은 골든 크로스 후에 지지받고 다시 오르는 이 지점을 리골든 크로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돌파해서 지지받거나 돌파해서 재돌파하는 국면을 매수 국면, 그 다음에 매도해서 돌파했다가 다시 데드 크로스 내면 매도 국면, 혹은 돌파했다가 디디고 다시 하락하면 매도 국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관계에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시노하라가 매수호기라고 표현한 시기가 뭐냐 하면, 시노하라의 매수호기는 주식을 매수하기에 좋은 국면은 뭐냐? 이것은 전환선 시세가 전환하고 난 다음에 기준선과 전환선을 뚫고, 특히 전환선을 먼저 뚫고 기준선을 뚫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러한 뚫고 올라가서 기준선 위에 시세가 존재를 하고, 종가가, 그 다음에 기준선이 상방향으로 추세를 잡았을 때, 그래서 9일 거래일 동안, 그 다음에 추세를 잡고 난 다음에 9일간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 9일간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9일 중에 하루는 반전을 해준다면 이것은 매수의 혹이다.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즉 9일간 계속 하락을 계속 해버리면 이 전환선은 다시 밑으로 완전히 꺾여버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9일째 조정을 받아도 고점만으로 형성되니까 전환선은 별로 꺾이지 않는데, 이 마지막 9일째 되는 때까지 하락해버리면 전환선이 꺾여버리니까 이때 반등을 하루만 해줘도 전환선은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9일 이내에 반등만 해준다면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는 한 조정을 받아도 매수를 하고, 전환선을 돌파한 주가가, 기준선을 돌파한 주가가 기준선 위에 종가가 놓이고 기준선이 방향성을 상향으로 잡았을 때는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혹이다. 이 전환선 기준선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일목균형표 차트를 배우기에 앞서서 일목균형표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파동론과 가격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이 파동론과 가격론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실 내용이 좀 많이 난해하죠. 이 난해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형성되는 한 개의 차트의 형태를 완전히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굉장히 난해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실제 차트의 사례를 이어가면서 설명을 하면 좀 더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여건상 이 분필로 이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쉽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것이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새로운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알기보다는 이것들이 형성되게 되는 어떤 동기나 과정들에 대한 이해만 주어진다면 사실은 어떤 새로운 기법들에 대한 것은 익힐 필요도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파동론과 가격론, 이 파동론은 기본적으로 N파동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고, 결국 P파동과 Y파동, S파동은 조정 내지는 연속 혹은 전환의 모습을 보이는 하나의 어떤 조정파동에 해당된다. 특히 M파동이 기본 형태인데 M파동은 보통 5개 혹은 7개, 최대 9개의 파동으로 형성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사이에 러닝 컬렉션을 해보는 S파동이 만약에 접착된다면 이 숫자만큼의 파동이 연결된다. 그 다음에 가격론은 이 N파동에 있어서 가격의 목표치를 형성하는데, 이 가격론에서 가격을 형성하는데 목표치로 삼는 것은 우리가 E계산법, V계산법, 그 다음에 NP계산법, 다양한 계산법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N계산법이 빠졌네요. N, E, V, NP 계산법을 이야기했고, 이 V나 NP 계산법 같은 경우에는 보합 박스에서 계산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 각자의 계산법을 구한 다음에 이 계산법의 상하의 진동폭을 목표치의 진동폭이라고 놓고 본다. 이까지가 이제 가격론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엘리어트 파동과 크게 다름이 없고 다만 보는 눈이 틀릴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가즈오 씨가 말한 시간론, 이 시간론이 바로 이분이 말하고자 했던,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엘리어트 파동을 저는 접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이 엘리어트 파동에서 자기가 위협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혹은 주식시장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격과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격과 함께 얘기할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자신의 최대 역작이지만 이분이 아쉽게도 1983년에 타결을 하시면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부분 역시 시간론이다. 그래서 이분이 말한 당시까지 했던 시간론은 이분이 자신있게 주장한 게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시세는, 원래 일목균형표는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이것이 일목균형표의 모토다. 그러면 일단 모토를 하나 적어놓고 시작하죠. 시세는 균형점을 향해 나아간다. 이것이 일목균형표의 핵심에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즉, 시세가 균형점을 향해 나아간다. 시세가 균형점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대전제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시간론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시간론에 대해서는 이 시간론이 시세에는 변화일이 존재한다. 이러한 슬로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시세가 균형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르고 있었다면 하락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다시 하락하고 있었다면 다시 상승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즉, 이러한 어떤 변화라는 것은 시세가 균형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경우에도 시세는 균형으로 가기 위한 흐름을 보이는데, 그 중간중간에 변화의 지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 변화의 지점을 가격의 눈으로만 바라보았다 이거죠. 물론 이 가즈오 씨도 이 가격의 눈과 시간의 눈을
결부시키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시간에 주목을 했다. 이것은 엘리어트 파동에 있어서 맹점을 간파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변화일이 존재한다. 즉 시세의 변화일이라는 이 변화일은 뭐냐? 이 변화일을 이분은 두 가지 시간론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기본 수치라는 수치와 대등 수치라는 수치를 두고 이 수치가 해당하는 급의 날짜 1, 즉 이 기본 수치의 날짜 1과 대등 수치의 날짜 1이 변화일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기본 수치의 변화일은 뭐냐 하면 과거의 경험적 결과로서 존재하는 절대값이다. 즉 기본 수치는 과거의 인간이 경험적 결과, 즉 어떤 상거래에 있어서 주식에 있어서 혹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경험적 결과론, 이것이 선험적으로 우리는 익혀왔고 그것을 자연계에서 깨닫지 못했는데 자기가 2,00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서 혹은 얼마나 이것이 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과거에 일본에서 심지어는 다다미를 만드는 매듭배수까지, 심지어는 미국에서 가마니를 사왔을 때 그 가마니의 질과 심지어는 살을 포대기에 퍼서 이 포대기에 담겨져 있는 살의 알수를 세면서까지 존재했던 것, 막부시대에 존재했던 미국 거래 양상까지 모든 것을 검토한 다음에 혹은 2차 대전 전이니까 그 당시에 2차 대전 전에 일본의 금융계가 형성되는 그 과정들을 소거를 전부 되새겨서 8년간 조사를 하면서 자기가 결론을 내린 이 경험적 결과론적으로 존재하는 절대값, 이것이 바로 기본 수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기본 수치는 우리가 바로 얼마를 이야기했느냐면 9, 17, 26, 33, 42, 65, 76, 129, 226, 676, 이 복잡한 숫자를 가지고 이분은 기본 수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수치는 뭐냐? 문자 그대로 날짜입니다. 내가 현재 알고자 하는 날짜로부터, 오늘의 날짜로부터 9일 후 17일째 되는 날, 26일째 되는 날,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이 한 개의 날짜를 가지고 이 9를 우리가 일절, 이 9를 일절이라 그러고 두 번째 17의 숫자를 2절, 26을 3절이라 그러면서 이 1절, 2절, 3절째에 해당하는 26을 1기라고 했습니다. 1기는 기간의 기자가 되겠죠. 즉 9, 1절, 17, 2절, 26, 3절을 한 개의 기로 끊었다. 그래서 26일째 되는 날을 한 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76일째 되는 날을 1순이라 그랬다.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 되겠죠. 1순. 그 다음에 226일째 되는 날을 1환. 1환이라 그러고 676일째 되는 날을 1순환이라 그랬다. 1순환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체 저 친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한 수치의 이야기는 뭐냐면 한 개의 파동이 형성되는 한 개의 파동이 9일이 걸린다. 그 다음에 눌림목이 완성하는데 17일이 걸리고 다시 상승해서 한 개의 M파동을 마무리 짓는데 26일이 걸린다 이 뜻입니다. 즉 물론 여기에서 좌우 변동폭을 9의 경우에는 7에서 10일까지 11일까지 17일의 경우에는 13에서 20일까지 이런 식의 좌우 변동폭을 다 두고 있습니다만은 큰 줄기로는 이러한 것을 9일, 17일, 26일에 한 개의 파동이 완성되고 이 한 개의 파동이 완성되는 날짜 이 26일을
1기라 했다. 그러면 26일이 2개가 되면 2기가 되고 3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한 개의 완전 상승 파동으로 끝나는 시세의 고점에 이르는 부분을 한 바퀴가 돌아서 1순위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하향까지 내려온 이 지점을 1환이라 하고, 이것이 파동을 그려서 이 전체 파동이 다시 똑같은 파동을 만드는 것을 1순환이라 해서 이것을 대순환이다. 즉, 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이 숫자들이 엘리어트식으로 이야기하면 소파동 3, 4, 5 한 개 파동, 1, 2, 3 두 개 파동, 1, 2, 3, 4, 5 또 한 개 파동, 1, 2, 3 두 개 파동, 1, 2, 3, 4, 5 이렇게 파동해서 1, 2, 3, 4, 5가 되고, 이것이 좀 더 큰 상위 파동에서는 한 개의 상승 파동이 되고, 즉 극소파동, 소파동, 중간파동, 뭐 대형파동, 대파동, 그랜드 사이클, 슈퍼 사이클, 슈퍼 그랜드 사이클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에서 크게 잡아갔던 이 형식을 이분은 이렇게 바로 절, 기, 순, 환, 순환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그래서 이 파동을 사이즈를 볼륨을 계속 붙이고 그것이 결정되는 날짜들이 존재한다. 미리 꺼버리는 겁니다. 즉 엘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형성된 파동의 모습을 보고 이제 뭐 중간 파동이 한 개의 상승 파동이 마무리되고 소정이 끝났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황당하게도 시간의 변화일이 존재한다고 그러면서 절대 수치로는 9, 17, 26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 날짜에 파동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야. 이것이 과거 경험적 결과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을 팔아도 마찬가지, 사람이 뭐 돗자리를 짜도 마찬가지, 인간이 하는 행위들의 한 개의 사사동의 파동에 마무리되는 날짜는 이러하더라라는 경험론적 결과, 즉 선험적 결과의 어떤 존재, 이 절대값이라는 것이 바로 기본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응수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기본적인 수치가 존재를 하고 아울러 모든 행위는 직전의 학습 경험에 영향을 받아서 다음의 행동의 결과가 나타난다. 역시 인과율입니다. 즉 이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던 것이 현재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다. 즉 과거에 대응되었던 어떠한 것들이 현재에 대응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대응수치라 하자. 즉 이것은 변동값이다. 이 대응수치의 개념을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쭉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쭉 상승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현재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지점은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의미 있는 지점은 여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이만큼 하락하는데 걸린 시간이 예를 들어서 18일이다. 그러면 여기서 18일째 되는 날짜가 의미 있는 숫자가 될 것이다. 혹은 이 고점이 이까지가 예를 들어서 뭐 50일이다. 여기서 있던 50일에는 어떤 무언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이 지나온 이 시간의 경험,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일의 시간의 경과, 이것이 현재 일어날 일과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과 이것에 대응을 한다 해서 이것은 대응수치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것과 아울러 이 지점에서 무조건 17일째 되는 날, 9일째 되는 날과 17일째 되는 날은 또 변화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값이다. 즉 이렇게 되면 18일째 되는 날과 17일째 되는 날이 비슷하게 겹치는 날이니까 여기는 결정적 변화의 일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현재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이어나갈 일목균형표의 파동론으로 연결이 되면 이해가 됩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목균형표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정해놓은 날짜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변화한 데 대응해서 변화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두 가지다. 일목균형표의 핵심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자연계를 지배하는 모든 질서에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무엇, 그 다음에 과거에 일어났던 요 직전에 일어났던 요 무엇, 요것이 현재 나타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론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 일목균형표 상에서 시간론을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저는 맞습니다. 제가 오히려 컴퓨터가 지금 연결이 되어서 화상으로 바로 나가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점인데, 만약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 시간적 인과율의 대응 수치를 따져서 앞도로 이렇게 맞추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나라는 반응을 분명히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추세라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딱 해서 정중하게 이렇게 선을 딱 꺼보면, 야, 어떻게 희한하게 주가가, 누가 이렇게 전문가가 꺼주면 어떻게 희한하게 주가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지지를 받고 또 여기 빠지니까 되돌아 들어오고 여기 빠지니까 이렇게 도로 빠지지, 참 신기하다. 이래서 전문가들이 끊는 추세선이라는 게 참 틀리구나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런데 투자자들이 차트를 하나 딱 두고 아무 의미 없는 접을 하나 쑥 꺼버리면 이것이 또 역시 보면 이것이 주가가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는 모습을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질서하게 카오스처럼 변화하는 이 안에서 어떠한 선을 긋더라도 그 선은 나름대로 다 의미 있는 선을 형성한다는 것이 바로 랜덤워크 이론인데, 이것도 시간적 변화율이라는 건 역시도 이것이 대응 수치다, 기본 수치다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실제로 이것은 정해져 있는 수치에 대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대등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일목균형표를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시간론과 가격론과 파동론을 일단은 한번 익혔습니다. 그래서 특히 파동론, 가격론, 시간론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나 혹은 좀 연로하신 분들은 지금 저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저한테 들은 이야기로 흘려 들으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러나 일목균형표라는 것을 차트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번 거쳐가야 할 산이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 이제 요까지의 어떤 이 가조시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접어두고 이제 일목균형표라는 차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라는 차트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 일단 전환선, 그 다음에 기준선, 선행경관 1, 선행경관 2, 후행경관, 이렇게 5가지의 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제 집에서 각자 HTS가 있던 분이나 혹은 전문 차트 프로그램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일목균형표를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띄워보시면 아주 예쁜 구름대가 나타나고 몇 가지 선이 나타나면서 그 옆에 요 선은 전환선, 이 선은 기준선, 이런 글씨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전환선, 기준선, 선행경관, 선행경관 2, 후행경관,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주식에 있어서는 시세에 균형점이 있다. 즉 시세의 균형을 알 수 있는 선이 있다. 즉 전환선은 뭐냐면 가조시가 말한 시세는 매도세와 매수세의 균형이 깨어지면 시세는 변화한다. 이 이야기를 전환선에 담고 있습니다. 즉 가조시의 가장 기본적인, 즉 이 가조 야마이토시의 가장 핵심 이론은 뭐냐 하면 시세는 균형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 균형이 깨어지면
크게 변화한다. 이겁니다. 즉 여기서 전환선이라는 개념은 시세의 균형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선입니다. 즉 매도세와 매수세와의 균형이 어디냐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매수세가 이겼느냐 매도세가 이겼느냐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이 전환선은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두고 가져오시는 항상 시세는 모호하면 단순화하라. 그래서 자기가 차트를 만드는 모든 이론 자체의 수치 대입마저도 지극히 단순화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즉 지난 9일간의 고가와 저가 중에 최고가와 최저가, 최고가와 최저가를 합해서 나눈 것이 전환선이다. 이것이 뭐냐? 이동평균선과 뭐가 틀리느냐 하면, 자 9일간이니까 우리가 9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가정계를 한번 세워보죠. 9일 이동평균선은 9일간의 주가의 합을 생겼는데, 오늘의 주가가 여기 있으면 이 9일간의 평균치의 오늘 수치를 더해서 다시 나누기 9를 하고, 또 한 번 더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이 평균치에 다시 오늘의 주가를 더해서 나누기 9를 하고 하다 보니까 주가에 비해서 움직임이 이동평균선이 숫자가 5일에서 6일, 7일, 100일 넘어갈수록 둔해집니다. 반영이 돼봐야 미약하게 반영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고가든 저가든 상관하지 않고 지난 9일간의 주가를 전부 평균해서 나눈 것, 평균한 것이 이동평균값이라면, 이 가져오시의 전환선,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은 지난 9일간의 시세가 이렇게 있는데 시세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을 하면 9일간 이 값들은 의미가 없고 최고가를 형성했던 가격과 최저가를 형성했던 가격, 이 두 개가, 예를 들어서 9일간의 저가가 요게 100원이고 150원이고 최고가가 200원을 형성했고 최저가가 80원을 형성했고 다시 110원에 와 있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 이 가져오의 전환선에서는 100일과 150원, 110원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9일간의 기간 중에 200이란 수치와 80이란 수치, 이것만이 중요하다. 즉 200 더하기 80은 280이고 이것을 나누기 2를 하면 140이다. 즉 전환선의 값은 현재는 14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다음날 상한가가 꽝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220원이 됐다. 이 앞에 것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것도 200일도 갑자기 의미가 없어지고 80원과 200원의 차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상한가 치면 무서운 속도로 전환선이 올라갑니다. 즉 고가를 형성하거나 저가를 형성할 때마다 전환선이 팍팍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세의 균형이 얼마나 크게 무너졌는지 혹은 시세의 균형이 얼마나 크게 돌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환선이다. 즉 전환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세의 균형점이다. 그 다음에 기준선은 뭐냐면 시세의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세의 트렌드, 즉 추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즉 트렌드, 즉 방향, 추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전환선은 시세의 균형점에서 이것이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는 모르는데 어쨌거나 균형이 깨어지면 순간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것이 한번 깨어진 균형이 추세를 형성해버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번 균형을 깨고 다시 무너질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 기준선의 방향은 시세의 트렌드이며 이것은 추세의 방향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금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시간론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변화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변화일은 뭐냐? 제가 대등수치라든지 기본수치 안에서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랬고,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 100원인데 오늘로부터 26일 후가
예를 들어서 기본 수치에 해당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만약에 대등 수치까지 일치했다고 가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25일이나 26일 전에 시세에 변화하는 변곡점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날짜로부터 26일째 되는 날, 이것이 대등 수치로도 의미가 있고 기본 수치로도 26일의 의미가 있는 날이 되는데, 이 특히 기본 수치와 대등 수치가 일치하는 날은 이것은 전환일이 될 확률이 높다. 전환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시세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었다면 팍 꺾이거나 아니면은 더 가거나, 혹은 상승 추세가 보합으로 가거나 상승이 하락으로 가거나 하락 추세가 보합으로 가거나 하락이 추가 하락하거나 하락이 상승하거나 간에 시세의 변화가 일어나는 날이다. 특히 이 기존 수치와 대응 수치가 일치하는 날, 이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만약에 재미있는 것은 만약에 상승 추세에서 전환일을 맞이하면, 이분이 말씀을 하기를 전환일에 전환하지 않으면 추세가 강화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야기 앞으로 돌아가서 다소 조금 혼돈되시겠지만, 전환일에 전환되지 않으면 시세는 강화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는 예측할 수 없고 전환의 지점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이 가지호 씨가 말한 일목균형표의 핵심은 뭐냐면, 매매의 핵심이 되는 급소일을 아는 것이지, 이것이 오른다 내린다를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주가가 오른다, 지금부터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목균형표를 이해를 잘못한 것이고, 일목균형표 상에서 주가가 전환일에 도달을 하면 상승 추세에 딱 오면 전환일에 오면 들여다봐야 된다, 이겁니다. 들여다보다가 상승하는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 이 특히 기본값과 대등값이 일치하는 날에 시세가 도착을 했는데 이것이 방향이 바뀌면 이제부터는 당분간 추세가 완전히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즉 변화일에 상승 추세가 왔다가 변화일에서 꺾이면 이제부터 하락 추세 전환이다. 하락하던 추세가 전환일에 다가왔는데 상승 반전을 하려고 그러면 과거와는 달리 이거는 정말 추세 반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환일이 왔는데 전환이 되지 않으면 추세는 강화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상승 추세에서 전환일에 전환되지 않으면, 상승 추세에서 전환일이 왔는데 하락 전환되지 않으면 추세가 연장되고, 하락 추세에서 변환일에 왔는데 반전하지 아니하면, 즉 변환되지 않으면 추세가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거죠. 즉 변환일에 상승하던 주식이 변환일에 와서 하락 전환하지 않으면 비실비실 더 오르는 연장이 일어날 것이다. 하락하는 추세에서 전환일에 왔는데 상승 전환되지 않으면 급나간다. 하락 추세가 강화된다. 이것이 뭡니까? 올려진 물체와 떨어지는 물체의 가속도 차이다, 이거죠.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틀린데,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락할 때 하락 종목의 차트를 뒤집어 놓고, 자, 지금 이 종목을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 되겠습니까? 이유는 이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고점에서 이제 완전히 천정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다면 여기서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하락 차트는 지금 매수 지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주 얼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락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 상승 차트고 상승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 하락 차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본적으로 시장 에너지와는 괴리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락하는 물체와 쏘아 올려진 물체의 에너지는 틀리고 상승할 때 따라가서 내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심하고 움츠리고 한 번 더 확인하지만 무너지는 상황에서 심리적 공황에서 투매에 가담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바로 무너진 뚝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하락과 상승이 다른데 이 가져오시는 이것을 간파를 한 거죠. 상승 추세에서 변화일에 도래해서 추세가 변화되지 않으면 상승은 연장된다. 하락 추세에서 변화일에 도래해서 추세가 전환되지 않으면 오히려 강화된다. 그러면 우리는 일목균형표를 볼 때 이 종목이 변화일에 도달하고 있는데 하락하고 있던 종목이 변화일에 왔는데 상승으로 돌입하지 않고 상승 추세로 돌입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큰 하락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손절매하고 나오자. 이런 얘기가 돼야 되고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가 변화일이 왔는데 하락 전환 안 되니까 야 더 올라가나 더 사지 말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오르면 그때 돼서 이익 실현하고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환일의 개념인데 여기서 이 전환선의 개념은 이 전환일의 개념과는 틀리지만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변화하는 것이고 기준선은 시세의 트렌드가 추세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준 것인데 기준선을 찾아내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지난 26일간의 고점과 최고점과 최저점을 평균한 것이다. 즉 어떻게 보면 전환선은 단기이동 평균선이고 기준선은 장기이동 평균선과 비슷한 거다. 그러나 이동평균선은 거기에 속해 있는 날짜를 전부 합해서 나누기 한 것이지만 이 전환선과 기준선은 고점과 저점, 최고점과 최저점만을 취한 것이고 그 시세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나누기 위해서 평균 중간 에너지의 최대 진폭 에너지의 중간값을 즉 균형점을 취한 것이다. 이게 틀린다 이거죠. 그래서 기준선은 시세 트렌드에서 방향을 알 수 있는데 20일 이동 평균선은 이미 추세가 상승 전환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가고 5일 이동 평균선은 추세 전환해도 금방 끊기가 쉬운 것과 같은 이치다. 즉 기준선을 굳이 악의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사람 멍터리 아니냐. 26일간 즉 20일 이동 평균선의 방향을 놓고 시세 트렌드의 방향을 안다.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에너지에 주목했기 때문에 최고점과 최저점만을 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두 개가 전환선과 기준선이 형성이 되면 우리는 보통 현재 일목균형표를 공부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견해는 이 전환선과 기준선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 공부할 필요가 없고 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전환선과 기준선의 매매 기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기준선을 전환선이 골든 크로스 하면 매수다. 이 기준선을 전환선이 데드 크로스 하면 매도다. 이렇게 이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 즉 일목균형표를 볼 때 전환선이 기준선을 데드 크로스 하면 매도해라. 전환선이 기준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 매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이동평균선의 개념을 그대로 갖다 대서 대입한데 지나지 않는다. 즉 시세 전체의 평균과 최대 진폭 에너지의 평균은 틀린다. 이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시노하라의 비율을 한번 사례를 들어볼 수 있는데 우리 시노하라의 비율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시노하라의 AB 레이시오라 그러죠. 나중에 이런 어떤 보조지표들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노하라의 A 레이시오와 시노하라의 B 레이시오는 26일간의 에너지 중에서 시가 대비 고가와 시가 대비 저가의 합을 26일간 나눈 것, 혹은 전일 종가 대비 고가와 전일 종가 대비 저가를 나눈 것. 이것이 왜냐? 왜 중요하냐? 왜 이것이 전일 종가 대비가 B 레이시오, 현재 시가 대비 고가 저가가 A 레이시오냐? 특히 이 A 레이시오, B 레이시오는 왜 이것이 에너지고 인기고 심리냐? 이것이 바로 최대 진동폭이 주는 것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즉 이 주가가 이만큼 한번 솟을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여건,
밑으로 이만큼 떨어질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여건들은 시장에 분명히 녹아있는 무엇인가 있다. 즉 무조건 이것들을 평균해가지고 이동평균해서 바라보고 보는 것이 아니고 왜 그 순간에 9일 이내에 이만큼 한번 솟을 수 있었던 에너지가 존재했던가, 왜 이만큼 떨어질 수 있던 에너지가 존재했던가에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개념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뭐 시노하라의 개념과도 비슷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시노하라의 AB 레이시오도 26일 기준으로 삼고, 이 가조어의 이동평균선도 이동평균선의 기준선은 26일로 삼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26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본값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치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한 기, 1기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한 개의 주기다. 그러면 이 26이라는 의미가 왜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가라는 것을 질문을 해보면, 이 사람의 책에는 뭐 재밌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26일째 되는 날, 혹은 이것은 달력의 주기와 양음의 주기와 관련도 있기도 하고, 막부 시대부터 일본에서 내려오던 관습들 뭐 다양한 것들을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자기가 사람을 엄청나게 동원해서 이것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26일이 최대 변곡점이더라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일본 시장이 일주일에 5일 정도 열렸으니까 한 달이면 거래일이 26일이고, 그것을 거래일 26일 동평균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분이 생각했던 것도 26일은 뭐 그럴듯하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실거래일이 한 달 거래일이 26일 때문이었나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일목균형표를 쓸 때 원래 22거래일을 중심으로 기준선을 잡고 그 외의 모든 것도 수치를 낮춰가지고 변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노하라 자신도 이 기준선과 전환선의 수치를 변형할 때 추천을 합니다. 17일로 바꾸거나 혹은 극단적인 경우에 9일선 같은 경우 5일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13일까지 내려서 13일선을 기준선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추천, 예외 추천도 자기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거래일 기준인 것처럼 보이고, 이 부분에 다시 돌아가서 매매는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다, 데드 크로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의 매매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준선을 전환선이 골든 크로스 후에 제골든 크로스가 냈을 때가 매수 시점이고, 기준선을 전환선이 데드 크로스 후에 제데드 크로스를 낼 때가 매도 사인입니다. 혹은 골든 크로스 후에 지지받고 다시 오르는 이 지점을 리골든 크로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돌파해서 지지받거나 돌파해서 재돌파하는 국면을 매수 국면, 그 다음에 매도해서 돌파했다가 다시 데드 크로스 내면 매도 국면, 혹은 돌파했다가 디디고 다시 하락하면 매도 국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관계에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시노하라가 매수호기라고 표현한 시기가 뭐냐 하면, 시노하라의 매수호기는 주식을 매수하기에 좋은 국면은 뭐냐, 이것은 전환선 시세가 전환하고 난 다음에 기준선과 전환선을 뚫고, 특히 전환선을 먼저 뚫고 기준선을 뚫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러한 뚫고 올라가서 기준선 위에 시세가 존재를 하고, 종가가, 그 다음에 기준선이 상방향으로 추세를 잡았을 때, 그래서 9일 거래일 동안, 그 다음에 추세를 잡고 난 다음에 9일간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 9일간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9일 중에 하루는 반전을 해준다면 이것은 매수의 혹이다.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즉 9일간 계속 하락을 계속 해버리면 이 전환선은 다시 밑으로 완전히 꺾여버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9일째 조정을 받아도 고점만으로 형성되니까 전환선은 별로 꺾이지 않는데, 이 마지막 9일째 되는 때까지 하락해버리면 전환선이 꺾여버리니까 이때 반등을 하루만 해줘도 전환선은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9일 이내에 반등만 해준다면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는 한 조정을 받아도 매수를 하고, 전환선을 돌파한 주가가 기준선을 돌파한 주가가 기준선 위에 종가가 놓이고 기준선이 방향성을 상향으로 잡았을 때는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혹이다. 이 전환선 기준선 안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